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치가 경제다 해서 또 최고의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 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얼굴 천재 또는 애국보수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님은. 예. 왜 그러냐면은 진정한 애국보수 저같이 빨간색 넥타이, 빨간색 자켓 이런 거 입으면서 막 이런 거 나타내야 되는데 파란색. 더불어민주당 저 색깔이잖아. 빨간색 원래 공산당 색깔이에요. 아, 그래요? 러시아 사회주의. 그러면 지금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공산당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빨간 펜만 씁니다. 근데 진짜 저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는데 프랑스 선거를 보니까 정치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확 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천박한 머리로 민심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평론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민심이 아니다 야합이다. 빨간색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 단일화를 통해서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1차 투표에서 1등을 한 극우를 다 쫓아내고 지금 국민연합을 쫓아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야합이다,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 상황도 이게 정치 공작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너무 수준 떨어지는 듯 하지만 또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해야죠. 아무래도 이건 진짜 우리 이미지 작가님하고 박종찬 부장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너무 사람들이 관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문자를 익십이라는 뭐 새로운 용어예요 이게? 전문 용어 같은데 그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자가 이제 5건이 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 총선 직전에 보낸 문자들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다 어제 밤에 TV조선이 공개를 했어요.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오탈자 정도만 우리가 바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월 15일에 2건, 그리고 19일에 1건, 23일에 1건, 25일에 1건 이렇게 이제 5건이 총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 즉슨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하니 연락을 좀 해라. 그리고 내가 좀 중재를 해보겠다라는 내용의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사과를 하겠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내가 사과할 의사가 있으니 내가 바짝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좀 답변해 달라. 이런 내용들로 크게 보면 이제 두 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1월 달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를 가지고 여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일단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도 어쨌든 일십 이게 논란이 있어. 익십이냐 일십이냐 발음이 몰라 나 모르겠어. 이게 국립국어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누구는 익십이라고 하고 누구는 일십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익십 일십을 한 거는 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았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사과를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네 더 논란이 커지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렁주렁 달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 채널로만 우리는 소통을 하지 김건희 여사와 사적 채널로 더 소통할 수 없고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이죠. 익십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랑 논의를 통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총선에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의 낙선자들은 하고 있잖아요. 친윤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감정상으로 이미 김건희 여사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나는 답변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난 문자 보기도 싫어 이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좀 의아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김건희 여사와는 다르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인 문자 내용이.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도 상당히 의외였고 그렇게 소통을 잘하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씹은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아한 일들이 그 1월 달에는 반복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선 질만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장 소장님은 문자 다 바로바로 잘 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은 씹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제 문자를 씹는 애가 있어요. 서정욱이라고 저랑 친한 보수파 패널인데 얘가 요즘에 제가 전화하거나 문자를 해도 씹더라고요. 사과 문자 같은 거 보내셨어요 혹시? 그런 건 제가요? 아니죠? 사과 문자는 아니고 너 어떻게 잘 지내니? 뭐 부탁한 건 어떻게 됐니? 뭐 씹어.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신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고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본인의 어깨에, 본인의 말과 행동에, 메시지에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의 총선에 성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거고 판단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김건희 여사랑 소통하지 않는 게 총선과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답을 안 했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맞았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가 전 문자 내용 뭐 보도된 것만 저도 봤는데요. 그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공손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하진 않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몇 가지의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지금에 와서 이게 갑자기 공개가 됐고, 이게 전당대회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고, 뭐 이런 게, 이게 자신이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단 어떤 프레임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배신자론 아니면 불경론 이거예요. 아니 여사님이 보냈으면 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배신의 정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의가 없어. 패륜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이 하나가 있는 두 분이 거고. 사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아니 뭐 원래 그 오랫동안 전에, 알았던 오랫동안 관계죠. 알았던 관계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 부인이지만은 예전에 카톡으로 300차례 고발 사주 있을 때 했다라는 거 내용은 안 알려졌지만 그것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왜 전화를 하고 왜 통화 뭐 카톡을 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경론, 배신자론 요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총선 패배 책임론이 있는 거예요. 이때 받아가지고 했으면은 오늘 조정훈 의원이 20석 원 더 가져왔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조정훈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지금 처음에는 불경론으로 갔다가 야 이조 시대냐 막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패배 책임론으로 쫙 옮겨갔어요. 또 하나가 이제 당정 관계론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금보다는 앞을 보는 거지. 그러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정관계 어떻게 되겠냐. 이거 망한다,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고, 여기에 대응해서 한동훈이 얘기하는 게 당무 개입 프레임, 당무 개입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작이다. 정치 공작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에 이거는 친윤들이 지금 나를 찍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주장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야당의 주장이 있는 거죠. 국정농단론, 국정농단 프레임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동훈하고 5번만 문자했겠어? 그 전에도 했고 그 이후에도 했고 총선에 비례대표 하는데 그때도 개입했을 거고 그 외에 장관들한테도 개입했을 거고 조국 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하자. 그래서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거 문자 다 까야 된다. 지금 조국 혁신당 그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정농단의 시작이다. 이거는 국정농단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패싱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레임덕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왜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야지 왜 엉뚱하게 왜 한동훈한테 지금 허락을 받아? 그럼 윤석열은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얘기는. 그래서 윤석열이 이미 힘이 빠지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레임덕이 빨리 올 것이다. 이게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공멸론이 있어. 공멸론. 이제 당 성관이나 아니면 이제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야 이러다 다 죽어 지금 니들 오늘 폭로전 시작하면은 이거 다 죽는다 이런 공멸론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이제 막장 드라마론 참 팝콘 각이다 궁중암투론 야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하다 별거다 이런 거 대통령 부인 문자 가지고 싸우냐 와 진짜 징하다 뭐 이런 관점들이 있는 이게 지금 각자 보고 싶은 거를 지금 다 보는 거예요. 누구는 예를 들면은 당정 관계론을 보고 누구는 뭐 이제 패배 책임론을 보고 누구는 당무 개입론을 보고 막 이렇게
다 보고 싶은 얘기만 한다. 예. 큰 틀에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국민의힘 망한다. 음. 이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망하든 간에, 윤하고 뭐, 한하고 갈라져서 망하든 뭐 아니면 지지율 떨어서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다. 국정농단이다. 이 얘기가 있는 거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지들끼리 진짜 지저분하게 싸운다는 막장들,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는데 윤한 공멸론을 얘기를 했거든. 꽤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윤한 공멸론을. 이거 한동안 나오면은 이거 감정도 상해 있고 이 사람들 서로 폭로전하다가 같이 망할 수 있고 최상정 특검도 통과시키고 한동훈 특검도 통과시키고 맞아 이전투구로 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막 비난 장성철 소장님이 좀 뇌피셜 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저 비난했거든요. 현실이 돼가고 있어.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 진짜로 막 김건희 여사가 상시적으로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문자를 교환하면서 국정에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래요? 많이 있더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저 정도 문제에 관해서도 아주 그냥 가감없이 본인의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라인을 넘어서서 비대위원장과 얘기할 수 있다라면 원래부터 그랬다. 그리고 저 이후에도 그랬다. 그리고 비대위원장한테만 했겠냐. 다른 의원들한테는 안 했겠냐. 다른 장관들한테는 안 했겠냐.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이 뭐 윤한 갈등 그리고 여권 대통령실 망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엔 동의하지 않고요. 폭망했다. 망했어.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막 180석 새누리당이 얻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석 달 동안 공천 문제 가지고 친박, 뭐 비박끼리 막 싸우고 김무성 대표랑 뭐 서청원이랑도 싸우고 원유철 싸우고 뭐 갑자기 현기환이 등장해가지고 당시 정무수석이 또 참전해서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 신문을 내더라고요. 아니 문재인도 싫고 민주당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 너희들은 국정을 운영할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말씀 잘해주셨듯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여사 문자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울 일이에요. 창피한데 이미 폭망했어요. 이거 회복 불능. 내가 봤을 때. 더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회복이 불능해요. 제 특히 감이에요, 감. 근데 지금 국정농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그건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자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뉘앙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한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면박 준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고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한이 갈라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뭔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문자였다. 그러니까 윤한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이미 그때 당시에 보도가 다 나왔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몇 차례 변곡점이 있었는데 1월 15일이 첫 문자잖아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뭐 속내가 어땠을지 알 수 없으나 그런데 1월 17일에 이틀 뒤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중재도 하려고 하고 조금 사이 안 좋은 거 좀 자세를 낮췄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좀 빡칠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황을 봤을 때 1월 17일 날 김경률 발언이 있었고 1월 18일 19일에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울 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과하겠다고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1월 19일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건 다 제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뭐 하나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낸 거죠. 그런 다음에 19일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대선 때 사과했다가 10% 지지율 예, 떨어졌다. 예, 그걸 같이 쓴 거죠.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19일날 문자로 보냈고 이틀 뒤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찾아와서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이게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왜 김건희 문자를 씹는 거야?
우리 아내를 그러면서 경로하셨고 뭐가 됐든 아이가 경로로 21일 날 그거를 했는데 23일 날 서천시장에서 폴더 인사 90도 이거 하면서 봉합이 됐고 23일 날 또 댓글이 또 와가지고 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해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랐고 참담했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보내고 25일에 대통령이 역정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중 플레이를 의심한 거지. 왜냐하면은 아니 나 자르려고 대통령 막 이런 거 보내고 그리고 친윤들은 다 한동훈 나 비방하고 있고 왜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정치 공작인데 왜 김건희한테 사과하라고 하냐 막 비난하고 있는데 김건희는 딱 문자를 보내. 이게 뭐지? 이렇게 한동훈은 생각했던 거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쨌든 이렇게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런저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쪽에서 오는 거는 뭐 국민 눈높이에서 나 비방하고 말이 앙뚜안했던 이거 선 넘은 거지 약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 이거 추론입니다만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오해와 감정들이 상당히 쌓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댓글팀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댓글팀이 실제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 지금 논란이 큰데 장해찬. 보세요. 장해찬 네, 불러. 걔가 뭐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모르겠더라고요. 저건 취재가 안 돼요. 실제 어떤 내용인지. 아니 근데 제가 요거는 오늘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장해찬이 나와서 한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장해찬이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 진흙탕에서도 이제 막장 진흙탕 폭로전 더 이제 막 나가. 장해찬 입장에서는 배지 거의 다 달았는데 나를 날려버린 사람이야. 얘가 그리고 비대위원장 되면은 나는 꿈도 희망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복수심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차별 폭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동훈이 이준석 마크 좀 알아. 이준석한테 대응하라고 나한테 문자 보냈다. 그 문자는 그러면은 공적인 문자고 김건희가 당신한테 보낸 건 사적 문자냐 막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든 이제 노이즈를 계속 일으키려는 건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반응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반응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주했어요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 말렸는데 김건희 여사가 당에 있는 친윤들과 얘기해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원론적이고 공식적인 얘기로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참전 안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참전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러한 문자는 주고받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추측하기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과 둘 사이에 나눈 문자잖아요.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유출을 했거나 허락을 해서 이러한 문자가 공개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동훈은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누군가에게 줘가지고 자 이거 공개하세요 이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공개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공개하세요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죠. 왜?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꼴은 못 보겠어. 그거는 막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참전한 거라고 봐야죠. 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 난 몰라 이게 왜 나갔는지 나 몰라 나 자꾸 전당대회에 내 이름 오르게 내리게 하지 마 이거 문자 논란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본인이 의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본인이 공개를 했다 문자를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유출을 해서 그것이 그냥 이거 우리가 공개하고 문자 삼아도 될까요? 문제 삼아도 될까요? 뭐 이렇게 허락한 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하고 문자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통화도 많이 해요. 이게 CBS에서 이거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CBS 아니, 근데 위원이. 근데 그 CBS 위원도 그렇게 막 얘기만 가지고 받아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문자를 뭐 실제로 받든가 아니면 좀 적어왔든가 그런 거고 채널A의 보도는
5건 다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공개를 누가 했겠냐고. 누군가 그거를. 캡처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를. 아니 뭐 캡처를 했든 뭘 했든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뭐 유출을 했거나 아니면 알려줬거나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가냐고. 자, 요거는 그러니까 다 가설인데 이게 텔레그램이에요. 예. 근데 예전에 고발 사주 기억나시나요?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전달을 해서 조성은 씨한테 전달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씹어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상심했다 당시에. 그리고 주변에 하소연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하소연을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문자를 보여주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하소연이 이를테면은 뭐 정치인도 있을 테고 남편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동훈이가 내 문자를 씹어. 그래서 어저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친윤들의 전언인데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묘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한동훈이 이거를 깠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상황에서 이 진흙탕으로 한동훈이 만들어서 얻을 이득이 별로 없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리고 그러면 김건희 쪽에서 난리가 났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나온 건데 주도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말한 대로 허락만 받은 건지 저희가 이렇게 공작 좀 할 테니까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하세요 뭐 이렇게 된 건지 이건 모르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아예 김건희도 모르는 채 김건희 문자를 가지고 뭐 친윤에서 공작을 했다 뭐 공작이든 뭐 공개를 했다 그거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당대회 자체에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개입을 해왔잖아요. 계속 습관성 당대표를 계속 이렇게 본인의 입맛에 관심이 맞는 많아요. 사람으로.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런 문자가 유출되고 하는 게 개입을 하는 어떤 액션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뭐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어대한 판을 흔들어 가지고 좀 원희룡 후보에게 유리하게 좀 판을 바꿔볼까, 뒤집어 볼까, 뭐 그런 의도와 생각과 전략적인 판단이 없이 이러한 일을 꾸미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흉흉한 소문이 있었죠.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대통령실에 누군가에게 한동훈 뭐 당대표 되는 거 그냥 두고 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런 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문자가 공개된 거 보면 대통령 당신은 좀 뒤에 빠져 있어. 내가 할게. 김건희 여사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별별 우리가 상상은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의도와 의지가 없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김건희발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창피해요. 그 지금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피하다. 창피하다. 네. 성공은 할 것 볼낯이 같으세요? 없다. 아니 공작은. 공작은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군데 상황을 좀 두드려 봤는데 당심에 그리고 의원들과 낙선된 당협위원장들의 입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아요. 한동훈 나쁜 인간 이게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네. 진짜 우리 여사님 문자를 씹다니 예의 없어. 정무적인 판단도 잘못됐잖아. 한동훈 당대표 되면 안 돼. 야 여사님하고 이렇게 막 문자 주고받고 이걸 안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대통령도 안 좋아할 거야. 한동훈 되면은 당정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겠네. 한동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과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 파동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한동훈, 원희룡 양쪽 캠프의 동일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훈 측은 더 센 거를 한번 들이밀어 보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막판에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줘가지고 의원들에게 낙선인들에게 3년 남았는데 같이 안 갈 거야 나랑? 때려야지 오더. 당대표는 좀 저기 알잖아. 저기 한동훈 사이 안 좋은 거 알잖아. 아이,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해. 이러한 명백한 사인이 없으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전망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장 드라마 같아요. 진짜 궁중암투 장희빈 나와서 예전에 서인 인현왕후 서인 그 장희빈 남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단순 질투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거대한 이제 세력 간 정치 세력 간의 궁중암투였는데 딱 그런 거 보는 것 같다.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난 공멸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상병 특검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상으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민심을 역행해가지고 그냥 완강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 최상병 특검도 8명만 이탈하면 되는데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갈등이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이 당대표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눈은 미래를 보고 있어요. 어쨌든 당원들은 아니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 집권하는 거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거부권을 행사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싸우자는 거 너무 외견상으로 보니까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제2투표를 갔는데 그러면 친윤들 중에서 8명이 이탈표가 안 나올까? 8명만 나오면은 그냥 한동훈 특검법 뭐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혁신당이 뭐 한동훈 특검법을 반대하니까. 그래도 한 10몇 명 나오면은 그냥 한동훈 특검법 통과해요. 그냥 제2투표 하면은.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은 그럼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거 다 특검 다 하고 이게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수준은 막장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 아직 발의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그러니까 상태예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7월 중에 발의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발의가 곧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23일 날, 28일 날 이렇게 있으니 근데 말쯤에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지금 제가 중순에 특히 문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7월 말쯤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는 또 눈에 띄던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은 유승민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난 진짜 홍준표 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지금 같은 개싸움에는 그냥 입을 닫고 계시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사과하세요. 입다더라고요. 사과하세요. 사회자님. 아니, 그럼 입을 사과 닫으라고 받아주세요. 입을 닫으라고 네? 하지 입을 벌리라고 합니까? 사과 그러면? 받아주세요. 손가락을 멈춰야지. 페이스북에 자꾸 올리니까 손가락을 멈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또 한동훈 또 때리고 뭐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 유승민 의원이 빡쳐가지고 그 사진 2개 올렸잖아요. 코박콩 뭐예요? 코를 박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코바콩? 그러니까 사진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이렇게 다 지자체장하고 만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홍준표만 저렇게 대통령한테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저거 사진 2장 올렸거든요. 저거 또 다른 것도 대구 방문했을 때 또 이 90도 폴더 인사하는 거. 한동훈만 폴더 인사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홍준표 시장께서는 지금은 조금 그만 좀 숟가락 좀 얹어라. 본인의 정치적 그런 거는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보기엔 좋지 않다. 예.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아요? 배신자 프레임이란 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예전에 한나라당 계속 먹히지 않았어요? 유승민에게 먹혔지만 한동훈에게는 안 먹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배신했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에 찬성했네, 탈당했네, 바른정당 만들었네, 뭐 박근혜를 뭐 배신했네, 뭐 이렇게 하면은 박근혜도 유승민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 심판해 주세요라고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홍준표 시장이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에 씌우려고 해도 그렇게 썩 먹힐 프레임은 아닌 것 같고, 홍준표 시장님 저기 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홍 시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대선 라이벌로 생각해서.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라이벌일 수도 있고 본인이 보기에 그냥 전당대회에 너무 한심해가지고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뭐 대구시장 뭐 잘하고 계시니까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당대표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 뭐 비대위원장 뭐 이런 역할도 하셨는데 이렇게 당을 분열시키고 특정 후보를 계속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보수 우파의 어른, 경륜 있는 정치인 할 일인가 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입 좀 닫으세요, 좀. 어른 같은 느낌은 별로 없고요. 청년이신 것 같아요. 어른이 돼야죠. 좋게 말하면 어른인데 청년.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장철이가 말이야 좌파들하고 어울리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아, 창피해요, 진짜. 아, 격려 있으면 따끔하게. 자, 우리 당 전당대회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을 하고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이기는 정당 만들어야지. 지금 후보들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봐도 한심합니다. 후보들 정말 너무해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맞지. 한동훈 저 유승민 길 따르는 배신자예요. 저 한동훈 안 돼요. 저런 애한테 무슨 지금 당을 맡긴다고 그래요. 제 대표 되면 안 돼요. 이게 맞냐고요. 어린애한테 대충 다 이쪽도 다 어린애야 지금. 우리는 갓난애기. 이렇게까지 싸우고 근데 당 계속 할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지금 대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됐어요. 그럼 친윤 이분들이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요 사이는 서로 약점 잡힌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을 지키고 그냥 뭐 극단적인 분열이나 갈등이나 야 저기 검찰 한동훈 죽여라 이러거나 자 우리 윤석열 탄핵시킵시다 이런 거 안 갈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선을 지키면서 그냥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약점이 너무 많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 시절, 비대위원장 시절 주고받은 문자가 한두 개겠어요? 뭐 우리가 일설에서는 계속 그 당시 언급했던 게 김건희 여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의원들을 좀 공천에 이 사람들은 좀 챙겨주고 비례도 좀 이 사람들 좀 챙겨주고 막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겠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이래라 저래라 뭐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개되는 순간 완전히 둘 다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공멸의 길로 안 갈 것 같고 윤핵관들도 되게 많이 분화돼 있거든요. 옛날엔 똘똘 뭉쳐 있었지만 이철규계, 권성동계, 장제원계, 뭐 윤한홍계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각계격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윤핵관들 중에서도 몇 명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시범 케이스로 완전히 작살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윤핵관들은 아이 고소하다 잘됐다. 오 나는 저 칼 피해야지라고 숨죽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한 갈등이 당이 분당되는 상황까지 간다. 분열로 간다. 그렇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권력을 정권을 유지하는데 서로 그냥 암묵적인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저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뇌관이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제 총겨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야야야 쏘기만 해봐. 여러 약간, 명이 서로 이렇게. 지금 다 겨누고 왜냐면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바깥에서 뭐 누가 들어와 야 그러면서 서로 우발적으로 총을 쏘면서 막 갑자기 난장판이 되는 거야. 장혜찬이 옆에서 총을 그러니까 장혜찬이 걸어 들어오니까 갑자기 야 저 새끼 뭐야. 한 명이 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다 그럼 쏴버리는. 이제 다 총격전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 있겠네. 아니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하고 대통령 이명박이 1년 정도 남으면은 확실하잖아요 우열관계가.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지금 2년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대통령. 아직도 2년 9개월이나 남았다고 대통령. 차기 뭐 대선을 얘기하기도 멀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 거. 우발적으로 지금 나올 상황이 많고 오해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딱 하면은 또 오해를 하는 거야. 지금 최상병 특검 만약에 통과되면은 야 전장이다 연장 챙겨 약간 이런 느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김상숙님, 마이더스님, 고담승리님, 기럭진님 감사합니다. 네, SHS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하람 후보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우리의 경쟁자는 이재명 조국이 아니고 저출생, 서민의 어려운 물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런 내용 좀 듣고 싶으시다는데 장 소장님 좋아하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소개해드렸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집권여당 전당대회고 당대표 뽑는 그런 대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총을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총 쏘고 들어와서 막 난장판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저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가 나온 거는 사실은 그거는 우발적인 일이었잖아요. 물론 시민하고 있었지만 광화문 시위가 그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고 그렇죠. 불만은 많지만 국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빵 터지면서 막 기폭제가 돼서 일파만파 된 거잖아요. 지금 탄핵 청문회도 지금 시작하겠다고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뭔가 그렇게 터질 가능성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사람들하고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녹음을 해놨을 거예요. 아니 저런 권력자들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녹음 당연히 해놓지. 그런 것들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서로에게 비밀이지만 저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은 저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구멍이 뻥뻥 뚫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댐이 있는데 조그만 구멍이 나서 손으로 막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막 뚫리는 거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대통령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옛날 핸드폰 가지고 막 전화도 해대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 일만 있었겠냐고. 다른 일과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본인 전화로 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안 했겠냐고요. 원래 그러던 분들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영부인의 문자나 전화 통화가 공개된 것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없는 일들이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그럼 그런 급변 상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금 제가 예전에 들은 썰로는 보수 언론 쪽에서 이거 관련해서 꽤 세게 취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여놓는 거야. 이거를 당장 뭐 써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그거 태블릿 PC나 뭐 이런 것도 JTBC가 했지만은 그거 처음에 최순실 밝혀낸 것도 저기에요. TV조선이었어요. 이진동 기자. 그리고 한겨레하고 한겨레 김의겸하고 TV조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되게 긴박하고 저는 그래서 좀 이거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바꾸자면은 개헌 좀 하자. 이 기회에.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난 2주 전에 조국혁신당 그 정치개혁 토론회 가가지고 개헌이 탄핵보다 어렵다. 예. 우리나라 87년 이후로 탄핵은 2타수 1안타예요. 예, 노무현, 박근혜 두 번 시도해서 한 번 2타수 1안타고 개헌은 2018년에 문재인 한 번 딱 시도하고 그거 안 돼. 1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더 어려워. 그러니까 독일은 69년 동안 60번 개헌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연성헌법이에요. 국민투표까지 안 가고 3분의 2만 국회가 통과하면 되는데 진짜 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똑같이 된다. 5년 단임제 먹튀에 결선투표제도 없이 하니까 이렇게 뭐 쓸데없는 단일화하고 공동정부 약속했다가 다 져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속 선거는 비주기적으로 5년과 4년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계속 뭐 막 이렇게 선거처럼 오고 이게 정말 정치 제도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임기 1년 단축 내가 개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모든 난맥상을 다 통과할 수 있다. 내가 단축하고 개헌의 내용은요, 그러면? 개헌 내용의 핵심.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권에 맡겨야 되지만은 어쨌든 2026년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다 같이 치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꽤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성한용 한겨레 정치 전문 기자도 얘기를 하고 이게 윤석열이 유일하게 이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에너지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아마 또 의회 권한 같은 경우도 조금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예. 의회 약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이런 뭐 것들이 이원 논의가 될수 직정부제가 있겠죠. 됐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됐든 어쨌든 선거의 주기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해법까지 주셨는데 장 소장님, 차기 정무장관을 장성철로 임명하라 이런 댓글이 왔어요.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요. 아마 이재명 장재원이나 대통령이나 조국 대통령이 임명해 주시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것 같은데 그거 같지 않나요? 장성철 소장님은 감옥 안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언젠 드럼통에 안 빠진 감옥까지 가면 넘어간 거잖아. 윤석열 드럼통에 대통령 안 빠진. 4년 임기 단축하고 개헌으로 대타협 이거는 임기 단축은 안 할 가능성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들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탄핵 국면으로 가도 임기 단축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무 감각이 뛰어나셔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근데 그걸 씹으면 어떡해. 전화도 씹고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씹고 문자도 씹으면 누구랑 논의하냐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가 경제다에서
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네요. 우리나라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갑자기 임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동의하지 얘기는 않습니다. 전 동의하지 경제에 않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하고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진행했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